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결과로 말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조국 장관 사퇴에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내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제 데모로 여론을 호도하는 동원 집회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은 수사기록 열람 허용 여부를 두고 정 교수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다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정 교수에 대한 신병 처리가 결정되면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축구 대표팀의 깜깜이 평양 원정 경기에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우리 대표팀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취재진도 허용했는데 역도 강국이라는 자신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루 16만 명이 오가는 서울 사당역 일대를 총알 택시 조직이 장악하고 장거리 승객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속 180km로 달리며 합승 등 불법을 일삼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천억 원의 손실을 낸 파생상품 DLF의 은행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5월에 확인했지만 대규모 손실이 확정된 8월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국회 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방안을 담은 신속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두고 발생한 국회 내 충돌 사건.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오늘 국회 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밝히진 않았지만 국회 방송이 직접 촬영한 당시 현장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며 1.4TB 분량의 CCTV 영상과 방송국 촬영 영상을 확보하고 검찰로 송치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추가로 필요한 영상 자료를 국회 방송을 통해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패스트트랙 수사. 이번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지난 4월에 발생했으니까 벌써 수사가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압박을 느낄 겁니다. 소환 없이 기소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패스트트랙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은 총 110명으로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그리고 정의당 3명 등입니다.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들에게 국회의원실에 감금당한 최이배 의원은 지난달 20일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만 제외하고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빌미로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일괄 기소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정기국회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이 일괄 기소라는 현실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그는 같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사퇴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내일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제 데모, 동원 집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판하자 한국당은 당 행사에 당원을 참여시키는 게 왜 문제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일 오후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지만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등에서 나타나는 자유민주주의 파멸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어서 이만큼 나오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SNS를 통해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당협별로 300명에서 400명을 동원하라며 인증사진 제출을 요구했다며 동원 집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에 여념이 없어야 할 국회의원들까지 당원 동원에 나섰습니다. 관제 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 정권의 유산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야말로 서초동 집회에 문자 지침을 내렸다며 정당한 당 행사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꼼수 집단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와 서초역 인근에선 시민단체 중심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말 도심 곳곳에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공수처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공수처가 청와대 직속 검찰이 될 거다는 주장에 민주당이 무슨 소리냐, 위원회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져보면 지금 형태를 보면 한 명은 바른미래당 몫, 남은 한 명만 한국당 몫입니다. 한국당은 당연히 더 반발했죠. 선한빛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독립성 문제는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 견제 장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추천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국당 추천 몫은 사실상 7명 가운데 1명뿐이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못 앉힌다는 말,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입니다. 야당 몫이 2명이니 여당 견제에 충분하다는 민주당과 한국당 몫이 1명이라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한국당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인사추천위원회는 7명이고 여기에서 5분의 4, 다시 말해 위원 6명 이상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입니다. 따라서 원내 구성이 지금과 같다면 한국당 몫 1명, 바른미래당 몫 1명입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고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범여권 정당 의석수가 지금보다 늘게 되면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로 흐를 수 있어 공수처 독립성에 대한 보수 야권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대표적인 친문으로 꼽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사했으니 좋진 않을 텐데 그의 성격상 문재인 대통령이 물어붙이면 할 것 같거든요. 청와대는 인선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 내정설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 검증 절차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아직 고심하는 중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이 중요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면 제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15일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고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달라진 태도입니다. 전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내며
문 대통령과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둔지는 대통령의 생각이라 추측해서 말할 수 없다며 인선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국 정국 이후 불거진 여권 위기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와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 의원이 장관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 기록 열람을 놓고선 정 교수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기싸움이 벌어졌고 15분 만에 재판은 끝났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인 1차 공판 준비 기일은 변호인단과 검찰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출석 의무가 없어 불참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 날짜를 미뤄달라고도 요청했지만 검찰은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재판에서도 변호인들과 검찰 사이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 사안이라 열람은 증거인멸 등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2주 동안 검찰이 사건 기록 열람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고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장관 가족이기 전에 한 시민이 수사받는 과정에서 인권이 외면되는 게 아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뭐라고 확인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다른 의혹에도 여러 연루가 돼 있죠. 검찰은 다음 주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조국 전 장관의 소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도 정 교수가 연루된 의혹이 많은데 이 조사들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예, 우선 정 교수는 그제 6차 소환 조사 당시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채 약 1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소 한 번은 더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서명이나 날인 등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다는 게 정 교수 측 변호인당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으로 소환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면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외에도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증거인멸,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환 조사는 일단락되지만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된다면 조 전 장관도 그럼 소환이 될까요? 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소환자는 조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난 14일 장관직을 사임한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는데요. 현직 장관 신분이 아닌 만큼 검찰도 부담을 다소 덜게 된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밝혔지만 피의자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고발인 신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떤 특정 혐의의 혐의자라고냐 아니냐는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예, 윤 총장은 또 최대한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를 배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 퇴임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움직임은 지속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일왕 즉위식 참석차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아베 일본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일본 대사를 잠깐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총리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이 총리는 24일 아베 총리와 면담을 하는데 각국에서 온 귀빈들과 일정을 고려하면 면담 시간은 10분 남짓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 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게 좋겠지요라고 묻자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도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메시지를 써서 가져가거나 구두로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서에는 지소미아를 비롯해 수출 규제 등 현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이는데 회담 결과에 따라 연말에 있을 아세안 다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서 다음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는 거죠. 이 총리는 사흘간의 방문 기간에 일본 대학생과 대화를 비롯해 일본 정계와 재계 관계자를 만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일본 대사를 만나 2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웃음을 띌 정도로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동입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주행 내내 유튜브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모습이 승객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2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런 고개 운전은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120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대전 유성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입니다. 그런데 버스기사가 운전하면서 자꾸 한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황당하게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앞좌석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보였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드라마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당시 버스에는 20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해 있었고 시속 100km로 고속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고개 운전은 광주에서 출발해 대전 유성에 도착할 때까지 2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공사 현장이 많았었어요. 공사하는데도 계속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차는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에 28m를 달립니다. 동영상을 3, 4초만 봐도 100m가량을 무방비 상태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 교육은 맨날 하는데 한 번씩 그걸 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 측은 사실 확인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사를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멧돼지 출몰 소식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울산에서 10마리가 줄지어 도로로 나왔다가 차 한 대에 치여 모두 다 10마리가 몽땅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멧돼지 사체가 도로 갓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30m 구간에 무려 10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 도로를 줄지어 가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몰살됐습니다. 갑자기 뭐가 막 검은 게 막 쑥 나타나갖고 막 부르기 잡을 여기도 없이 막 쭉 밀고 나가부터 가는데. 멧돼지가 출몰한 이곳 국도변 양쪽에는 야산이 있습니다.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먹이를 찾아 산 밑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멧돼지가 할머니를 치어 다치게 한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어제 충북 청주에서는 하루 사이 2번이나 멧돼지가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야생 멧돼지 수는 약 35만 마리로 추정되지만 허가받은 포획단만으로는 늘어나는 개체 수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올무라든가 이런 거를 예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불법화돼 버려가지고 토기 미조자들이 멧돼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방역당국은 이번에 출몰한 멧돼지 사체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사람이 많은 전철역 출구에서 혹시 멀리 가지 않느냐며 손님을 끌어모이는 택시들 한 번쯤은 보셨겠죠.
이른바 총알 택시인데 장거리 승객을 독점한 채 조직 규칙까지 만드는 등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길이 뻥 뚫려도 30분 걸리는 거리를 단 16분 만에 주파하는 이들의 한밤 운행. 먼저 손하늘 기자가 타봤습니다. 하루 16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사당역입니다. 수원 방향 퇴근 행렬이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택시 3대가 출구 앞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빈 차 등을 꺼놨는데 손님도 없고 기사는 바깥에 있습니다. 의자도 갖다 놨습니다. 안양이나 수원이나 저 안산 뛰는 차들은 다 총알 택시였네. 미터기로 요금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책정한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 총알 택시들 슬슬 호객 행위를 시작합니다. 택시 어디? 손님을 태웠지만 움직이지 않는 택시. 승객 1명을 더 태우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 수원으로 떠난 지 30분 만에 다시 돌아와 손님을 모으고 있습니다. 8만 원 받고 나와서 다시 7만 원이나 8만 원 가고 제가 또 갈 겁니다. 이튿날도 같은 택시들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입니다. 버스는 대부분 끊겼는데 이제부터 이 역 앞에서 이 총알 택시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 택시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타자마자 속도를 높이는 택시. 취재진이 뒤따라보려 하지만 금방 놓칩니다. 신호를 가볍게 무시한 채 고속도로에 들어섭니다. 시속 150km는 가볍게 돌파하고 심지어 180km를 넘기도 합니다. 수원역에 도착했는데 시각이 12시 58분입니다. 안 막혀도 30분 걸리는 거리지만 16분 만에 왔습니다. 호객행위와 합승, 미터기 미사용, 과속과 신호 위반까지 모든 게 불법인데 이 지역은 하나의 총알 택시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당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택시라 해서 손님 모시고 가고 그런 거 못해요. 그럼 사람들 자리 가고 잘 찾아야 돼요. 애꿎은 일반 택시 기사들은 승객 1명 태우기도 눈치를 봐야 합니다. 또 바로 빼줘야 되고 크락션 울리고 가까이 가는 손님을 끌고 와서 태워서 보내버려. 오늘 밤 사당역에선 또다시 총알 택시의 질주가 시작됩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이렇게 빨리 가려면 온갖 신호를 다 무시해야 하는데 그럼 벌금은 어떻게 할까요? 또 경찰이나 지자체 단속반은 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노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불법 영업 단속에 나선 경찰이 택시를 향해 접근합니다. 멈춰있던 택시가 눈치를 보며 잠시 움직이더니 경찰차가 지나가자 기사는 다시 호객 행위를 이어갑니다. 경찰은 사실상 불법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합니다. 저희들은 뭐 2인 1조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무조건 안 했다 그러거든요. 증거 갖고 와라. 비슷한 시각 지자체 단속반은 맞은편에 멀뚱멀뚱 서 있거나 심지어 건물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단체 집단이나 봐도 망할 때 접하듯이 이게 위험해요. 또 우리 단체 공무원이 안전도 하지 않습니까? 탈부림도 맞죠. 이러다 보니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더러 설령 적발돼 벌금이 나와도 조직원들끼리 품앗이하면 그만입니다. 벌금 나오면 있잖아요. 서로 건져서 벌금 내고 그래요. 아무나 이렇게 막 키우고 있잖아요. 그건 처리 안 해요. 6년 전에는 같은 자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순번을 두고 택시기사 사이에 칼부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이듬해 이런 조폭형 택시 운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면서 몇몇 기사들이 구속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다시 비슷한 조직이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떼지도 못해요. 빵빵빵빵 하면서 빼라 그러니까 빼줘야 돼요. 무법 천지가 호객을 하는 그게 불법인데도 단속을 안 하니까. 불법 조직의 위세에 눌린 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그 피해는 힘없는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한밤중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쫓아 여성의 집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려고 하던 남성. 붙잡고 보니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 근처에 사는 2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11일 새벽이었습니다.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뒤를 쫓다 자택 건물의 공동 현관문 그리고 복도까지 따라 들어와 자신을 끌어당기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는 겁니다. 남성은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이곳 현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건물 안과 주변 CCTV를 토대로 해당 남성을 추적하던 경찰은 20여일 만에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남성은 다름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해당 경찰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직후 직위 해제됐는데 그 사이 약 3주간 집회 현장에 정상 출근해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있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림동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은 상태에서 또 경찰관이 또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또 처벌이 따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이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픽뉴스는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 첫 키워드 정치 구단 검사 10단입니다. 두 명의 얘기 같은데 누굽니까? 네, 오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네. 여기서 정치 구단은 자신을, 검사 10단은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바탕 맞붙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한 겁니다. 네. 어제 상황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왜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박 의원이 몰아붙이다가 윤 총장이 정 교수를 보호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그런 것 아니라며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당황하는 건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긴 합니다. 네. 그런데 본인을 9단이라고 그러고 윤석열 총장을 10단이라고 얘기한 거 보면 자기 패배를 인정한 건가요?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인정을 한 겁니다. 사선인 박 의원은 국정감사나 청문회 때 상대방을 소위 쥐었다 놨다 하는 기술이 뛰어난 그야말로 베테랑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윤 총장을 한 수 위로 평가한 겁니다. 하지만 마냥 져준 것은 아니고 전략적으로 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략적으로 져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소신껏 답변하더라고요. 검찰로서 똑똑히 할 테니까 두고 봐라. 잠시 기다려달라.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저는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의원 말을 해석해 보자면은 자신의 질의 목적이 윤 총장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원들도 기소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였는데 윤 총장이 결국 법대로 하겠다는 확답을 내놨으니 소정의 목표를 이뤘다. 그래서 졌지만 사실상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해석이 더 정치 구단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80년 전을 어떻게입니다. 80년 전,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일본 불매운동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는 의류 브랜드가 하나 있죠. 유니클로 네네. 얘긴데요. 반값 할인으로 탈출구를 찾던 유니클로가 15초짜리 광고로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직접 보시죠.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근데 전 봐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논란이라는 거죠? 이게 영상에 나온 할머니의 답변이 문제인데요. 지금 틀어드린 부분을 직역하면 그렇게 오래된 일은 기억 못해인데 한국 광고 자막에는 이렇게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느냐고로 의역됐습니다. 지금부터 80년 전이면 1939년 하필 일본이 이 총동원법을 근거로 강제징용을 본격화한 시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니클로에서 일부러 이런 문구를 한국 광고에만 집어넣고 이 위안부를 조롱하려 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왜 80년도 더 된 일로 불매운동까지 벌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이 아니냐는 거죠. 제 발등을 찍은 겁니까? 유니클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니클로 측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각각 98살, 13살인 모델의 실제 나이 차이를 보다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자막으로 처리한 것뿐이라는 건데 왜 유독 한국 광고에만 80년이란 문구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무리되나 싶었던 불매운동에 또다시 불을 지피게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정감사에 오늘은 느닷없이 성인용품이 등장했습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된 리얼도를 갖고 나와서 성인 산업을 발전시키자고 한 건데 정부가 나서서 성인용품 시장을 발전, 촉진하는 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긴 이해가 됩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여성 신체를 형상화한 성인용품인 리얼도를 갖고 나온 무소속 이용주 의원. 이 의원은 성인용품에 대해 무조건 생산과 유통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장이 2020년 기준으로 33조 원이라는 겁니다. 산자부에서도 규제적 측면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나 산업적 측면에서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잠시 당황했지만 사회적 통념을 우려한 듯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과연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될 산업인지 그에 대한 일단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느닷없는 성인용품 등장에 다음 질의에 나선 의원은 불편을 숨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글쎄 리얼돌이 산업이라 할 수 있을지 참. 한편 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이낙연 총리의 사퇴서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나왔습니다. 정운현 총리 비서실장은 이 총리가 연말까지는 사퇴하지 않을 것 같다며 사퇴설에 선을 그었지만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껴 총선 역할론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MB 뉴스 이동화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수천억 원의 투자자 손실을 낸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의 은행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서도 석 달간 사태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 실태를 지난 5월에 확인하고도 8월 말 종합검사에 나서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이들이 이 상품에 가입을 했죠. 엄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에 대한 소비자 민원 2건이 열흘 간격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건 지난 4월. 하지만 금융감독원장에게 정식 보고가 올라간 건 지난 7월. 무려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7월경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DLF 말씀하신 거죠. 예. 네. 금감원장에게 보고된 문건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 조사를 통해 은행에서 DLF가 불완전 판매됐다고 이미 지난 5월에 결론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고도 2달 동안 금감원장 보고는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 우리은행은 원금 전액 손실을 보고 있는 DLF를 계속 팔았습니다. 이 시기 팔려나간 해외금리 연계 DLF만 모두 1,100억 원, 전체 판매액의 14%에 달합니다. 심지어 금감원장에게 보고를 한 뒤에도 8월 말 금융권 DLF 검사에 착수하기까지는 무려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금감원이 사태를 방치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운 셈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위기 감지 능력이 떨어져서 금융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처음에는 개별적인 불완전 판매로 판단해 금감원장 보고가 늦어졌고 보고 이후에도 부서 간 협의 문제로 검사 절차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국가 유공자들의 집을 찾아 집안일 등을 돕는 보훈처 소속 보훈 섬기미들이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이들 중 일부는 유공자들이 가하는 성폭력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를 당한 이들을 모두 정부가 다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조차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 고용돼 활동 중인 보훈섬기민은 전국에 1,300여 명.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의 집을 방문해 청소 등 일상을 돕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는 지난해 기준 7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유명무실해졌고 혼자 일해야 하는 환경에서 각종 성희롱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한 섬기민은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갔더니 나체의 어르신이 이불을 들치며 이리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의 대응은 서비스 종료가 고작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엔 한 섬기미가 성추행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지청에 전화로 보고를 하면 알았다 그러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그냥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섬기미 3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성폭력 피해자는 절반이 넘었고 4번 이상 당했다고 답한 경우도 10.5%에 달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받은 섬기미들에 대해 아무런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무관심 속에 섬기미들은 오늘도 성폭력 걱정을 안고서 보훈 대상자들의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올 것 같다. 아동 성범죄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최근 인터넷 지하세계, 이른바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과 전 세계 이용자 310명이 적발됐습니다. 세계 각국 경찰들이 공조를 한 결과죠. 이 중 40대 미국인 이용자에게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이트에서 아동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은 혐의였거든요. 또 아동 성폭행과 함께 이 사이트에 여를 성적 학대하는 영상을 올린 영국인 이용자는 22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은 징역 1년 6개월이 전부입니다. 서버에서 압수된 음란물만 22만 건이 넘고 회원수만 128만 명이나 되는 세계 최대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인데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아동 불법 촬영물에 대해 엄격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하면 바로 실형을 선고할 정도죠. 우리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벌이 가벼운데 범죄가 사라질까요? 태국만 해도 최근 아동들을 유인해 외설적인 영상을 찍은 뒤 이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남성에게 무려 37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자는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동 성범죄는 해마다 늘고 발전된 인터넷 환경으로 온라인에서는 아동 음란물이 마구마구 유통되고 있는데 정작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으니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동 음란물들은 그냥 음란물이 아니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몹쓸 짓입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일본에 불어닥친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담긴 자루가 무더기로 유실됐죠. 자루 일부가 회수됐는데 상당수는 최대 1톤 넘게 담겨있던 내용물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자루 상당수가 떠내려간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하천입니다. 폐기물 자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하천 나뭇가지에는 빈 자루가 걸렸습니다. 이곳 하천에서 발견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는 모두 19개로 이 가운데 17개를 회수했는데 절반이 넘는 10개가 빈자루였습니다. 자루에는 방사성 폐기물과 오염토 등이
수백 킬로그램에서 많게는 1톤 넘게 보관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10여 톤가량의 폐기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셈인데 하천이 바다로 연결된 만큼 오염물질 역시 태평양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환경성이 확인한 유실 자료는 최소 55개, 후쿠시마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자루 2개가 텅 빈 채로 발견되는 등 갈수록 오염물질 유출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아직 정확한 유실량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주변국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회원들이 미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중단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사관저 담장에 난데없이 사다리가 놓이고 여러 명이 진입을 시도합니다. 마침내 대사관저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향해 이 땅을 떠나라고 외칩니다. 미국 대사관저 기습 진입을 시도한 건 대진연이라고도 불리는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비판했습니다. 세금을 이런 주한미군에게 주고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인상까지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단 침입 사건이 발생한 시각, 해리스 미 대사는 청와대 주한 외교단 초청 리세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무단 침입하거나 침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떤 경우에도 외교 공간에 대한 위해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계부처에 주한 미 대사관과 관저에 대한 경계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부터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당장 안전에 문제가 없어 재건축이 필요 없다 이건데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기 마련이니까요. 정주영 기자입니다. 88 서울올림픽에 맞춰 준공된 5천 가구 규모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넘어서면서 12,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첫 관문인 정밀 안전진단에서 최근 탈락했습니다. 최종 C등급, 한마디로 유지 보수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구조 안전성의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린 게 불합격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철근량이 현격하게 부족하게 제공되어 있는데 구조가 신축 아파트랑 동일하게 매우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합니다. 4,000가구 규모인 서울 노원구의 월계 시형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입주 34년 차를 맞아 재건축의 첫걸음을 떼려 했지만 며칠 전 예비 안전진단에서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곳 월계 시형을 포함한 핵심지들이 잇따라 퇴짜를 맞으면서 다른 대형 재건축 단지들도 안전진단 통과를 장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안전진단의 벽에 가로막혀 재건축이 시작조차 못하면 몇 년 뒤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초기 단계부터 발목이 잡히게 되면 결국 시간이 갈수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과 전세값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1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정부가 자살을 막기 위해 만든 자살 상담 콜센터. 그런데 전국에 회선이 딸랑 8개뿐이라는 걸 아십니까? 짧게 말하고 끊을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니 당연히 통화는 어렵겠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원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했거든요. 일자리를 이런 데 늘리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자살을 검색하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을 안내하지만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상담사가 통화 중입니다. 상담 예약을 원하시면 1번. 제 뒤로 보이는 과천청사 건물 6층에 1393 콜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 현재 전화 상담을 받는 전문 요원은 14명에 불과합니다. 처우가 일반 콜센터보다 낫지도 않고 상담 내용 자체가 스트레스가 커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원 26명을 못 채워 복지 상담사를 임시로 투입했지만 8개 회선만 운영 중입니다. 1393이 계속 광고도 하고 있잖아요. 홍보도 하고 지금 한 20석 정도를 순환으로 돌리면 적정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13억 원. 정부는 회선을 늘릴 의지가 없습니다. 정부가 할 일은 결국 민간의 몫입니다. 2,000명 이상의 전화 상담자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0개 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봉사하게 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럴 때는 정말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하기도 하고 그래요. 끝나고 나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선 13,0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밀려 전통시장의 위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울산은 각 지역 대표 전통시장 상인들이 각자의 성공 비결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통시장의 성공 모델 서영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노릇노릇하게 튀겨낸 빈대떡과 맛깔나게 무친 육회가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곳, 서울 광장시장입니다. 한때는 혼수 한복으로 유명했던 곳이지만 인근 종묘, 창경궁 등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전통 음식을 내세워 국가대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We have been to some other markets, both in Tokyo and Kyoto and Japan, but this market is the best that we have seen so far, I would say. Clothes, a market for food, fish, vegetables, so it's very interesting. 광장시장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160여 개 시장이 참가해 각자의 성공 비결을 공유합니다.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변화하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잘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동 중앙신시장은 청년 상인들이 만든 이색 먹거리를 앞세워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였고 전통 먹거리인 김 부각을 젊은 디자인을 입힌 웰빙 간식으로 재탄생시킨 1913 송정역 시장의 청년 상인은 세계 시장 진출도 넘보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전통 식품을 전통 시장에서 팔아야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색다름을 더하고 인심까지 얹은 전통시장에 고객들의 발길이 다시 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현직 장애인 유도 선수 15명과 이를 도와준 지도자 5명을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 4월 MBN은 장애인 유도 선수들이 실제보다 시력이 더 나쁜 것처럼 속여 국가대표로 출전했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가 결국 키움을 5년 만에 한국 시리즈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이종범 코치를 따라 사상 첫 부자 MVP를 달성한 이정우는 이제 한국 시리즈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첫 타석부터 좌익수와 미루타로 방망이를 예열한 이정우는 3회 2타점 적시 2루타까지 터뜨리며 키움의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주자로 나갔을 땐 바람의 손자다운 움직임으로 상대 내야를 흔들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이정우는 말 그대로 군계일학입니다. 15타석 8안타로 5할이 넘는 타율에 3타점 4득점, 1개 도루까지 기록했습니다. 기자난의 압도적인 지지로 플레이오프 MVP에 선정된 이정우는 아버지 이종범 코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1993년 삼성과의 한국 시리즈에서 29타석 9안타의 활약으로 해태를 우승으로 이끌며 MVP에 선정된 바람의 아들 이종범. 26년 뒤 바람의 손자마저 MVP에 선정되며 사상 첫 부자 MVP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타격이면 타격, 수비면 수비, 날쌘 주루까지 아버지를 쏙 빼닮은 이정우의 시선은 이제 두산과의 한국 시리즈로 향합니다. 저희가 목표가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한국 시리즈였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더 열심히 더 많이 뛰어다니고 패기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매 경기 역사를 쓰는 이정우가 바람을 넘어 태풍이 될 수 있을지 다음 주 시작되는 한국 시리즈로 눈길이 향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올겨울 코트 위에 불 여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내일 여자농구와 여자배구가 나란히 개막하는데 BNK 농구단은 감독부터 전원 여걸군단을 구성했고 여자배구는 남자배구와 흥행 맞대결을 벌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올해 창단한 BNK는 한국 여자농구 최고 센 언니 유영주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양지희, 최윤아 코치와 함께 최초로 전원 여성팀을 구축했습니다. 저도 강성인데 저희 보기보다는 되게 여성스럽게 생긴 양 코치나 최 코치가 굉장히 강성입니다. 여성 코치진이라고 해서 파이팅이 작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개막전의 주인공이 된 BNK 첫 상대는 15년간 군인팀 상무를 이끌었던 이훈재 감독을 영입한 KB 하나. 벌크러쉬와 군기농구가 제대로 붙었습니다. 저희 우리 하나은행은 이번 시즌에 여자 농구의 재미가 아닌 농구의 재미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내일 개막하는 여자 배구는 남자 배구와 맞짱을 선언했습니다. 인기에서 남자 배구에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으로 평일 경기를 남자부와 같은 시간에 편성했습니다. 이쁘고 잘하는 언니들이 많아서 좀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다양한 세레머니나 이런 다양한 표정 이런 것들이 남자 선수들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해서 최고 인기를 자랑하는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의 입당과 끼 대결은 늘 화제거리입니다. 잘 할 수 있니? 너네보다 더. 여자 사령탑 박미희 감독의 흥국생명이 2년 연속 정상을 지킬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이번 주말 차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2도, 광주는 14도가 예상되고 낮에는 가을 햇살에 20도를 넘으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니까요. 따뜻한 겉옷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남부지방에서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에는 5에서 30mm, 강원 영동과 전남 남해안, 제주 산지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2도, 충주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낮 기온이 2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휴일까지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는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현장의 사진입니다. 홍콩 지하철역 표 자판기 앞에 집회와 동전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위 도중 지하철역을 무단으로 뛰어넘는다며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자 시민들이 이렇게 차비를 대신 올려놓은 겁니다. 과거 우리도 학생 시위에 넥타이 부대가 가세해 민주화를 쟁취했던 기억이 생생해서인지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